행진리는 서해안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바다와 맞닿은 이곳에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늘 불어왔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왔다. 마을 앞바다는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대부분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낡은 배들이었다. 해병에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와지붕 위로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마당에서는 할머니들이 미역을 말리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마을이 깨어나고 저녁이면 어부들이 돌아오는 엔진 소리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구름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색깔이었다. 이상하네, 이런 구름은 처음 보는구만. 마을 이장인 남기봉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60년을 살아온 토박이었지만 이처럼 불길한 기운을 품은 하늘은 본 적이 없었다. 바람도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차가웠으며 마치 겨울바람 같았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지붕의 기와들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부들은 벌써 배를 묶어놓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였다. 바다가 이상해요. 물결이 평소와 달라요. 최명수 아저씨가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다. 마을 할머니들은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불교 사찰에서는 목탁 소리가 평소보다 더 자주 들려왔다. 무당인 서할머니는 하늘이 화가 났다며 굿을 준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공기 자체의 무게감이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마을 전체를 눌러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슴이 뭔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조차 평소보다 조용했다. 늘 뛰어다니며 놀던 골목길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낮은 속삭임만 들렸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집 안에 들여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기상청에서 파견된 이상민 예보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관으로 모여들었다. 검은 구름은 여전히 서쪽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왔다. 민지우는 올해 8살이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유독 맑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에는 어른들도 때로는 당황할 만큼 진지한 빛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할아버지 박대호와 할머니 김순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지우가 5살 때 배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말이 많이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 마을 최고의 어부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를 포기하고 지금은 집에서 그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을 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바느질 솜씨를 가진 분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옷 수선을 부탁하러 자주 찾아왔다. 이 집에는 다른 집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안방 깊숙한 곳에 작은 십자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지우의 부모님이 남겨준 것이었다. 이 마을은 대부분 불교나 전통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직 낯선 종교였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직 주무실 때 작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나님, 오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신 하늘나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지우는 혼자 바닷가나 뒷산에 올라가곤 했다.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참 조용하다며 신기해했다. 학교에서도 지우는 눈에 띄는 아이였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친구들과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대신 힘든 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함께 있어 주었다. 지우야, 너는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니? 같은 반 친구 김철수가 물었다. 그냥 좋아요.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우가 대답했다. 실제로 지우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아플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도 가끔 갔다. 하지만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스님들도 그런 지우를 특별히 나무라지 않았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
절의 주지스님도 종종 그렇게 말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기운이 있어. 지우의 가방에는 항상 작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우에게 주신 것이었다. 지우야,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렴.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한 사흘 전부터 지우는 더욱 자주 기도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긴급 상황이었다. 남기봉 이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다. 여러분, 오늘 기상청에서 이상민 예보관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 상황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상민 예보관은 서울에서 온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기상대에서 파견된 이상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민 예보관은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말했다. 위성사진과 기압 배치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서해상에 형성된 저기압은 지난 50년간 관측된 것 중 가장 강력한 태풍급 폭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명수 어부가 물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이 지역에 역사상 최악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풍속은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일의 높이는 5m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초속 40m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바람이었다. 5m 해일이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기봉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모든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군에서 트럭을 보내서 대피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 말에 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배들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겁니까? 대피소는 어디입니까? 얼마나 오래 피해 있어야 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상민 예보관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도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일단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장 소중한 물건들, 중요한 서류들, 며칠치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담았다. 어부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큰 배들은 혼자서는 옮길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이야. 김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지우의 옷가지를 보따리에 넣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기 방에 앉아서 작은 십자가를 꺼내어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우만은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신호였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군용 트럭 3대가 마을에 도착했고 군인들이 확성기로 대피를 재촉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오후 3시까지 이 지역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서 트럭에 올라탔다. 울음소리, 아우성, 혼란이 마을을 뒤덮었다. 할머니들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부들은 자신의 배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파했다. 지훈의 가족도 대피 준비를 마쳤다. 할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그물 몇 개를 챙겼고 할머니는 바느질 도구와 며칠치 옷가지를 보따리로 만들었다. 지우야, 빨리 와서 트럭에 타자. 할머니가 불렀다. 하지만 지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집 안 곳곳을 찾아봐도 없었다. 지우가 어디 갔지? 할아버지가 당황했다. 그때 지우는 마을 뒤편 언덕 위에 있었다. 그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평소에 지우가 혼자 와서 기도하던 장소였다. 하늘은 완전히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것처럼 흔들렸다. 바다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고 흰 거품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떠나야 해요.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다. 지우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지만 그는 꿋꿋이 기도를 계속했다. 저는 아직 어려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이 폭풍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지우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배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지우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였다. 지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다. 하지만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지우는 눈을 감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만약 이 폭풍을 멈춰 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다. 8살 아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건 약속이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지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다.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하나님이 들으셨어.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오후 3시 30분,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워낙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명수 어부는 달랐다. 그는 30년 가까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바람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하네. 그는 배에서 로프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자 확실해졌다. 바람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은퇴한 한말숙 선생님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어머, 저 구름들이, 서쪽 하늘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먹물에 물을 조금씩 섞는 것처럼 검은색이 회색으로, 회색이 다시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다도 변하고 있었다. 5m 높이까지 치솟던 파도가 4m, 3m로 낮아지고 있었다. 바다 표면에 거친 움직임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오후 4시, 기적은 더욱 분명해졌다. 바람이 거의 멈췄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을 날려버릴 것 같던 강풍이 이제는 살랑살랑한 봄바람 정도로 약해졌다. 하늘의 구름들도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서쪽 하늘에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했고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바다는 더욱 놀라웠다. 거대한 파도들이 마치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매끄럽게 변했다. 바다 표면이 거울처럼 평온해졌다. 오후 5시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이상민 예보관이었다. 그는 손에 든 기상 관측 장비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이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기압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수는 없어. 위성사진도 완전히 달라졌어. 저기압이 사라졌다고? 그는 급하게 서울 본청에 무전을 걸었다. 여보세요? 이상민입니다. 행진리 현장에서 보고드립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폭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복합니다. 폭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청에서는 처음에 이상민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위성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정말로 거대한 저기압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언덕 위에 있었다. 그는 평온해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 6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대피소로 가던 트럭들이 다시 마을로 향했다. 사람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날씨를 보고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기봉 이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끝날 것 같더니 마을 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대피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상민 예보관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모든 기상 관측 장비와 위성 사진을 재확인해봤지만
저기압이 갑자기 소멸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기상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기압이 이렇게 단시간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다. 마을의 큰 상인인 왕종식이 일어서서 말했다. 예보관님, 혹시 처음부터 예보가 틀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큰 폭풍이 정말 올 예정이었던 겁니까? 이상민 예보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데이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나이 많은 서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거둬간 거야. 분명 누군가 간절히 빌었을 거야.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요즘이 몇 년도인데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마을의 젊은 교사인 박영호가 말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귀신이나 하늘 같은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분명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상민 예보관도 박영호의 의견에 동조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기상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분명 과학적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명수 어부는 다른 생각이었다. 저는 30년 가까이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본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한말숙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저도 이상한 것을 봤어요. 구름이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지우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관안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다. 그런데 지우는 어디 있어? 대피할 때 안 보였는데. 박대호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 지우는 혼자 언덕에 올라갔어요. 지금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언덕에? 왜? 글쎄요. 그 아이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혼자 다니는 아이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과학파와 신앙파는 서로 설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마을이 큰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안도감을 느꼈다. 집도 배도 모두 안전했다. 그 밤, 지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지우를 꽉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지우, 무서웠지? 다음번엔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3일이 지났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고 아이들은 다시 골목에서 뛰어놀았다. 그 무서웠던 폭풍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또 다른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폭풍 사건 이후 처리를 위한 회의였다. 대피 비용 정산, 피해 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지우도 할아버지와 함께 회관에 왔다. 평소에는 어른들 모임에 아이들이 오는 일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집에서 바느질 일이 있어서 지우를 맡길 곳이 없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른들은 여전히 그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때 서할머니가 다시 일어서서 말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하늘의 뜻이야. 분명 누군가 간절히 빌어서 하늘이 들어준 거야. 이런 기적이 그냥 일어날 리 없어. 왕종식이 비웃듯이 말했다. 할머니,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재앙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빌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빌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들어줄 만한 사람이 빌어야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 기도를 떠올렸다. 3일 전 언덕 위에서 간절히 드린 그 기도를. 지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대호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다. 지우야, 지금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조용히 앉아 있어. 하지만 지우는 계속 서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저 기도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남기봉 이장이 물었다. 지우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폭풍이 멈춰달라고 기도했어요. 3일 전에 언덕에서요.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지우를 바라봤다. 왕종식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지우가 그랬구나. 그럼 지우 덕분에 폭풍이 멈춘 거네? 몇몇 사람들이 따라서 웃었다. 하지만 서할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지우야, 정말이냐? 정말 기도했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덕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폭풍을 멈춰달라고요. 그리고 만약 멈춰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지우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명수 어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그게 몇 시쯤이었니? 오후 3시 30분쯤이요. 폭풍이 정말 무서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말숙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때 구름이 사라지는 걸 봤어. 정확히 3시 30분쯤이었어.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박영호 교사가 말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기도한 시간과 폭풍이 약해진 시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서할머니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몰라봤구나. 이 광경을 본 몇몇 나이 든 사람들도 따라서 절을 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그날 이후 지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아이로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일상도 변했다.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6개월이 지났다. 행진리 마을은 겉으로는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변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날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 마을은 여전히 전통적인 불교와 무속신앙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말숙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집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할머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김순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했던 신앙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작은 모임이 생겼다. 한말숙 선생님, 최명수 어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훈의 집에서 모였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지훈은 그 모임의 중심이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특별하게 여겼다. 지우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우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왕종식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들은 지우와 그 가족을 피했다. 저 집은 뭔가 이상해. 왕종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기도했다고 해서 폭풍이 멈춘다는 게 말이 돼?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지우를 무서워했다. 저런 힘을 가진 아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다. 지우는 이런 반응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생전에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지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단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는 않거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혼자가 아니야. 지우는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폭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1년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웃 마을에서 전도사 한 분이 오셨다. 이준호 전도사였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이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이준호 전도사가 말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전도사의 방문으로 마을의 기독교 모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제는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였다. 작은 예배당을 짓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우는 이제 12살이 되었다.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변했다. 하지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지우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낯선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 마을에서 온 10살짜리 남자아이였다. 형아,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형아가 기도해주면 나을까? 지우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두 아이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모습은 마치 4년 전 폭풍 속에서 혼자 기도했던 지우의 모습과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4년 전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던 그 하늘이 이제는 평화롭게 물들어 있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저녁 예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지우의 기도로 시작된 작은 신앙 공동체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